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만취한 30대 여성이 구조를 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런 일은 사실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들, 그리고 처벌과 지원책 등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광민영 교수, 그리고 동의대 국가안전정책대학원 백승기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실 잊을만 하면은 좀 들려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도 사실 이런 일이 좀 전국적으로 크게 불거진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숨지신 분이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구급대원 폭행, 현장에서의 구급대원 폭행 얼마나 좀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2월 27일 자정무렵입니다. 자정무렵이고 부산진 소방관할에서 발생했던 사건이고 이러한 사건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님께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은 전국에서 2014년도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한 62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622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주로 보통 보면 지역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138건, 그리고 서울이 한 129건, 그리고 부산이 약 한 50건, 그리고 경북이 37건, 그리고 인천, 강원이 36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발생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2건이라는 거는 4년 동안 합해서 622건입니다. 622건이 4년 동안에 622건이고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좀 어떨까요? 증가세가 확연하게 좀 보입니까? 확연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그냥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수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게 덕에 빙산의 일각이처럼 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이제 작년의 사례도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폭행당해서 신체적인 그런 외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후유증이나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재경험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유사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지는, 회피하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긴장해서 과잉각성하게 되는 것을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러니까 즉 줄여서 PTSD, 우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들은 이런 직무 특성상 이런 충격적인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PTSD 유병률 자체가 일반 시민의 한 8배 이상에 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일반 인구의 3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7명이었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은 57명에 달해서 순직보다는 오히려 자살에 의한 사망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4년 소방청에서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 전체의 40%가 실제로 PTSD라든지 우울장애, 그리고 수면장애와 같은 한 가지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이런 심리적 어려움이 어떤 개인의 결근이라든지 이직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소방 조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안전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방 공무원들이 구급 현장에서 일반인들은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을 많이 또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일단 폭행 부분만 본다면은 실제로 소방공무원 현장에서의 구급대원들을 폭행을 했을 때 분명히 처벌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보게 되면은 예.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다 방해할 경우에는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처벌은 그 수준에 맞게끔 이루어집니까? 실제로는 조금 전에 그 자료에도 보면은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그 폭행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보면은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22건 중에서 약 한 50%는 예.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고요. 벌금형? 예. 그 다음에 한 30% 정도만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최 근래에 부산 소방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016년, 17년, 18년 3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보게 되면은 44건의 예.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벌금형이 17건, 나머지 19건은 예. 19건은 지금 기소라든지 수사라든지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징역형에 처한 것은 단 7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벌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주취자들에 의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소방관들은 지원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자기가 처리하고 있는 자기가 가입된 보험 예. 또는 어떤 다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에서 처리하고 그 외에는 그렇게 어떤 지원되는 어떤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기가 들어있는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예. 그거는 예. 지금 이 건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고 지자체가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소방 공무원들을 가입시켜 놓은 그런 예. 보험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예, 그건 어쨌든 예. 상해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국가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것 때문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교수님, 신체적인 상해는 그렇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근무 중에 폭언이라든지 폭행을 당한 그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그 3일 이내에 응급 위기 상담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상 사건 노출 직원 보호 프로그램이란 것을 부산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폭언이라든지 폭행 피해 이외에도 뭐 어린이 영유아 사망 사건이라든지 2인 이상 사망 사건,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심리 상담을 반드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 상담을 함으로써 사건 노출 이후에 상담사가 전문 상담사가 조기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예. 빨리 초기에 개입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전문 치료적인 어떤 기관이랑 연계해서 상담을 하게 되더라도 예. 본인의 어떤 정보 노출에 대한 부분을 염려한다든지 그리고 치료를 기피한다든지 그리고 치료를 받고자 찾아간 소방관들이 본인이 어떤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연계 병원의 어떤 관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발길을 돌리게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 심리지원 이런 시스템은 충분히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예.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병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심리 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상 사건 노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부산소방본부에서 어떤 상담하는 저희 상담센터 쪽으로 이런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담을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현재는 이제 안심 프로그램이란 것을 운영 중에 있어서 부산소방본부에서 부산시에 있는 전문 병원에 정신 전문 병원에 몇 군데 이제 협약을 맺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절차는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 상담을 받은 이후에 상담료를 무기명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진료비 지원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들이 스스로 치료를 요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치료를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어떤 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 병원이라든지 복합치유센터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소방관들의 정신적인 안정이 그것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텐데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은 실제 그런 심리 상담이나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은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같이 좀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소방관들이 자기들 건강을 좀 잘 챙기는 편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이제 워낙에 그 열악한 처우 속에서 본인들의 건강은 좀 돌보시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건강을 돌보고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24시간 콜센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자진해서 상담을 받고자 또는 치료를 받고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이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더욱더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수님께도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소방관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떠냐면은 자기 한 번을 자기가 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인원이 부족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쉰다고 해서 쉴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소방관들이 국가직화를 이제 부르짖는 이유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관들이 약 5만 명이 좀 더 이상 됩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보면은 전국의 소방관들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약 1.2%의 한 610명만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절대 다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방 소방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라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열악하다는 거죠. 특히 그 인건비의 7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을 편성을 하고 일반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정부에서는 주는 특별 교부세로 이제 충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편차를 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소방관들이 이제 국가직 하자고 이렇게 부르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도 8월 22일자로 해갖고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걸 거론했습니다. 상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부 학자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왜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걸 저희들이 이제 뭐 분석하다면 좀 이상한데 이게 한 1970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규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소방은 순수한 지방 고유의 사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식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할은 뭐냐면 화재 진압만이 커진 유일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2018년도에 부산 소방만 하더라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루에 출동하는 건수가 하루에 7건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화재 출동만. 근데 인명구조는 몇 건 출동하냐면 35건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구급은 508건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봤던 소방의 역할이었던 순수한 화재 진압은 7건이면은 다른 거에서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소방의 업무가 지금은 소방청에서 분석할 때는 약 한 40% 정도는 국가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970년도에 사고방식을 갖고 아직도 소방이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곽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관들의 업무가 그만큼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받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요인도 그만큼 많아졌을 것 같은데, 화재도 있을 것이고, 구조도 있을 것이고, 구급도 있을 것이고, 좀 어느 쪽의 비중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다양한 직무 현장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소방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가장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큰 경우는 아무래도 구급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급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공무원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근무 중에 폭행이라든지 폭언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사실 화재 진압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들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이제 구급하시는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현장에 노출이 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재는 보통 그 일을 계속 하시던 분들은 어떤 출동 전에 간단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듣고 나가실 때 대략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구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예측 불가능한, 최근에는 워낙 이제 특히 부산권에는 범죄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장들에도 우리 소방공무원 선생님들이 출동을 나가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을 때 굉장히 처참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하셨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한번 만났던 소방공무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파견을 나가셨었는데, 이제 부산 소방공무원 소속이시지만 삼풍백화점에 이렇게 대형 재난 사건이 있으면 또 지원을 나가게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큰 대형 백화점 건물이 붕괴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화장품이 깨지고 어떤 식유 코너에서는 고기가 썩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양한 어떤 냄새가 섞여서 썩어가는 그런 냄새들을 맡으면서 현장에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며칠간 잠도 못 자고 수습을 하지만 보도블럭에 앉아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때 지원을 하기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호소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런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정말 심하구나라고 그때 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소방관들이 눈에 보이는 확연한 어떤 골절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출동을 못하고 구급 출동을 못하게 됐을 때 내 대신 다른 누군가, 내 동료가 또 그 출동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백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류 중에 그러면은 이번 사건처럼 폭행에 노출돼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 장애와 또 일선 구조 구급 현장에서의 그런 장애하고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심리치료 기간도 그에 따라서 다르게 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일을 초기에 경험하신 분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에 크게 노출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그 직급별 어떤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6개월 정도 이내에, 그러니까 근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신 초기에 어떤 끔찍한 사건에 노출이 되셨을 때 그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사건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둔마가 일어나서 어려움이 좀 덜하다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직급이 높은 백 교수님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내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스스로 그냥 혼자 추스리고 나갔는데, 이제는 이런 특히 이렇게 초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심리 지원을 하고 그때 조기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이나마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갖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소방 공무원들의 폭행이나 또 스트레스성 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막기 위한 그런 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실까요? 지금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그게 지금 소방청에서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소방특별 사법경찰관리 제도를 갖다가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그거는 엄정한 수사라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다가 많이 강화를 시키고, 두 번째로는 폭행 피해에 대해서 구급대원에 대한 구급대원에 대해서 피해
발생 즉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휴식을 시키고 또 그리고 진단이라든지 건강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곽 선생님처럼 그러한 그 PTSD에 대한 어떤 상담도 그렇게 하는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폭행이나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구급차 내에 내외에 내부 외부에 CCTV를 전부 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이 상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한테 웨어러블 캠을 갖다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해갖고 증거를 확보하는 어떤 그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67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1.9개 그러니까 한 대당 한 2개 정도꼴로 지금 웨어러블 캠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 폭력행위 방지 장치를 합니다. 구급차 내에 어떤 비상 장치, 비상벨을 눌릴 수 있도록 만들고 휴대폰에 웹을 설치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폭력행위가 중지되도록 하는 경고 방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119라든지 122의 상황실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놓고요. 그리고 폭력에 대비해서 부산 소방 같은 경우는 전체 구급대원 603명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안전 헬멧을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흰색 헬멧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그 호신 장비를 갖다가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기본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마련되면은 개인한테 이제 호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 특히 이제 뭐 전기 충격기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시야를 잠깐 뭐 흐리게 하는 랜턴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 보면은 지금 호신술을 이제 그 연습하게 하고 소방관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걸 방지하는 어떤 그런 쪽도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소방관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럴 때 맥이 빠진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는 이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 구조자에게 이런 지원을 하고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돌아오는 것은 폭언이라든지 폭행일 때 다른 사실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끔찍한 외상 사건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사람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인 충격을 더 많이 받고 이후에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셨던 분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국가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월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아주 이런 직업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이분들이 사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직업적인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런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인력 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출동, 두 명이 2인 또는 3인이 출동을 나갔을 때 결국에는 운전 중에 이송 중에는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그 폭언이라든지 폭행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시민에게 왜 대처하지 못했냐라고 그 소방관의 어떤 대처 과정에만 이렇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인력 시스템의 보충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에는 소방관들이 또 폭언이라든지 폭행 노출 이후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내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데 사후 처리 과정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폭행이라든지 폭언 사건에 노출이 되었는데 사건 경위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 그 가해자가 뭐 합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원치 않는데 막 찾아온다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오히려 사건 당시보다도 그 이후에 이런 과정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서별로 이런 외상 사건 노출 직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어떤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소방관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전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심리적 응급처치, 사이콜로지컬 퍼스트 에이드의 제일 첫 번째는 외상 사건에 노출이 되면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일단 당분간은 제외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소방 시스템 상에 내가 이런 사건에 출동을 하면서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어도 또 계속 구급 출동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어떤 어려움인 것 같고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비슷한 유사 상황에는 출동 자체를 보류시켜주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만 잘 지켜줘도 상당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답은 가지고 있지만은 해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늘도 역시 부산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 서 계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